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만도에 대하여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1부 기본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만도는 한라홀딩스의 자동차 부품제조 판매업 부문이 인적 분할되어서 설립된 그런 회사입니다. 자동차 제동 장치, 그 다음에 조향 장치, 현가 장치 등을 생산해 주로 현대 기아차에 납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또 북미, 유럽, 중국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만도라는 종목은요, 물론 자동차 부품에 대한 그런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좋게 보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부품 이런 곳에 더 큰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만도에 대한 기본적 분석이죠. 회사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만도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1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오늘 현재 3조 1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의 97위 정도에 해당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100에는 포함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비중은 24.14% 정도, 24.14% 정도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작년 2020년에 배당 수익률은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에서 2% 정도 배당 수익률을 보통 기록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작년 2020년에는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일단 배당을 주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에는 배당 수익률이 없었고요. 그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 외국인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죠? 24.14. 외국인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이 외국인들은 배당 수익률에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에 또 장기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당 수익률이 없는데, 물론 뭐 작년 한 해 없었던 거긴 하지만 그 전에는 꾸준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보시면은 배당 수익률이 지금 보통 2016년에 2.13%, 0.3, 1.56, 뭐 1에서 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줬는데 2020년에는 지금 배당이 나오지 않는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외국인 비중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 회사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제동 또 조향, 현가 장치를 이렇게 생산 판매하는 회사인데 주로 현대 기아차의 대부분을 납품합니다. 50% 이상을 현대 기아차에 납품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직 2020년 데이터는 집계가 안 됐는데 2019년까지를 봐서는 55.56% 한국에 지금 다 납품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기타는 뭐 유럽 등지 기타가 되겠죠. 이런 식의 비율로 지금 생산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사들을 한번 보면 지금 관계사는 총 11개 관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대상회사는 총 18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해외 법인들이 위주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해외 법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지금 커버하고 있는 증권사들은 현재 총 17군데 증권사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제일 최근에는 3월 26일 날 리포트를 NH투자증권에서 발표를 했죠. 제일 최근 거니까 한번 보면은 만도 2021년 최대 실적 기대라는 제목으로
연초 이후 밸류에이션 조정 과정 진행, 그다음에 중장기 사업 확장성 기대 이렇게 나왔고 1분기는 비수기인데 복스바겐향 서스펜션 수주 긍정적 이런 지금 리포트를 냈거든요. 요 복스바겐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일단 2021년에 최대 실적을 기대하고 있다. 실적적인 측면에 대한 어떤 커버죠. 상당히 의미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기업의 주가는 그 기업의 실적에 수렴한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최대 실적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차세로 임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을 잠깐 보면은 지분은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대로 한라홀딩스가 전체적인 최대 지주다. 30.25%를 한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한라 그룹의 계열사인 뭐 그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죠. 만두를 뭐 이름 자체는 이제 완전히 만두로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한라홀딩스, 한라그룹에 대한 이미지가 같이 계속 겹치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 주주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30.26% 정도를 지금 최대 주주의 물량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 유통 물량은 한 58.29%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주주는 국민연금공단이 약 한 9.9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국민연금이 계속 그 지분을 줄이고 있죠. 한때 많을 때는 뭐 10.54 여기 기록상으로는 10.54%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9.94%로 계속 그 보유 비중이 줄어들고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은 보시는 대로 계속 이렇게 물량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중이다.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것은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비단 이 만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국내 주식 자산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같은 일환으로 지금 보셔도 좋겠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한 10% 정도의 지분으로 지금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이제 추이를 좀 잘 살펴볼 필요는 있긴 해요. 또 앞으로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대로 국민연금이 더 이상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 쪽으로 만약에 가닥을 잡게 되면 아마 이러한 매도 행렬이 조금 주춤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만두에는 조금 긍정적인 주가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마를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관리하는 테마로 잠깐 보시면은요. 네, 지금 이 만도라고 하는 종목은 아까도 언급해 드렸지만 뭐 자동차 부품주죠. 자동차 부품주기 때문에 주로 현대기아차 관련한 그런 부품주에 포함이 되었다 보시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는 전기차 부품단 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지금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는 스마트카 자율주행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최근에 스마트카 자율주행에 관련된 테마는 조금 그 성장 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뭐 이렇게 5위, 6위, 7위 쭉 점점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17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3위로 살짝 반등하다가 다시 또 지난주에는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지금 5일 이동 평균이 기본적으로 10일 이동 평균 밑으로 떨어지는 역배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스마트카 자율주행도 지금 제법 깊은 조정의 국면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전기차 부품이죠. 전기차 부품도 지금 이제 조금 힘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단 전기차 부품도 여기 있네요. 전기차 부품도 지금 힘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뭐 3위까지 올라갔던 주력적인 그런 섹터였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하향하는 모습 보이고 있죠. 그리고 5일선이 11선 밑으로 빠져 있는 그런 역배열 구간에 들어가 있다. 또 하나는 현대기아차 부품주 섹터죠. 이 부분도 지금 보시는 대로 계속 하향하는 국면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뭐 21선, 11선, 5일선 전체가 다 역별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죠. 지금 이제 자동차 자동차 단의 섹터들이 전부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현대기아차도 당연히 그렇고요. 또 그와 연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단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 2차 전지 부품주들, 그러니까 2차 전지라는 것은 전기차에 해당된다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소 전기차의 기타 부품들도 지금 조금 안 좋은 모습인데, 물론 수소 전기차는 조금 나아요. 수소 전기차 인프라라든지 그다음에 수소 전기차 기타 부품단은 뭐 그나마 조금 버텨주는 모습은 보긴 하는데요. 그보다도 2차 전지와 관련된 쪽은 지금 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만도가 포함되어 있는 섹터들의 모습들이 조금은 조정의 국면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도도 당연히 어떤 조정세에 같이 편성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폭스바겐 뭐 서스펜션 5천만 개, 그 폭스바겐에 그 납품하는 수주 공시, 지금 그게 발표가 됐는데요. 상당한 수준입니다. 1조 4천억 규모. 물론 뭐 이게 2033년까지니까요. 뭐 올해 1조 4천억을 수주했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서스펜션을 납품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아주 좋은 호재 뉴스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보였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해버렸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회사 해당 기업의 그 매출의 한 10% 이상의 어떤 변동성이 발생될 만한 그런 수주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길 날, 그 다음 날 공시를 내야 돼요. 공시를 내야 되는데 이길 날 공시를 내긴 했는데 그 공시를 내는 시점이 언론사들에 비해서 늦은 거예요. 언론사들은 먼저 그 내용을 발표를 했고, 언론사를 통해서 이 내용이 알려진 이후에 그 다음에 그 공시가 뒤늦게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죠. 물론 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불성실 공시 법인이 지정이 돼버리고 나면 하루 정도는 매매가 정지가 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발빠른 또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물량이 좀 더 많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쨌든 어떤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어떤 부분이 어떤 의도로 어떤 내용으로 그런 일이 생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조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중장기적인 주가의 내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단기적인 조정파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싶네요, 저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그 실적을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 연간 실적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2020년까지 보시면은 2018년, 19년, 2020년 지금 파란색으로 다 칠해져 있죠. 이 파란색의 의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컨센서스 대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그런 실적들이 나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2020년 작년도 실적을 봐도 영업 실적이 887억으로 상당히 저조했는데요. 2019년 대비 거의 59%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뭐 1299억 정도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실적이 나왔죠. EPS도 123원, 전년이 2354원이니까 거의 95%의 마이너스를 보였고요. 매출 또한, 매출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떨어지면 안 되는 항목 중에 하나다. 매출이 떨어지고는 뭐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올라간들, 그건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 물론 한 해 떨어지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충격, 경제적 충격 여파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매출액조차도 지금 5조 5천억으로 지금 한 7% 정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20년 실적이 2019년 대비 8%에서 마이너스 60%로 역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영업이익하고 그 다음에 EPS하고 매출액을
실적을 이렇게 실적 데이터를 분류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는데요. 영업이익을 한 50% 비중으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EPS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매출액은 한 20% 정도로 이렇게 그 비중을 결정해서 전체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비율들로 돼서 마이너스 60% 정도의 수준을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60이라는 의미가 이 세 군데의 요소들이 이제 전부 다 합쳐져서 나온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전가폭은 전년 대비 1076%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020년에는 만도가 상당히 어려운 한 해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지나간 과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앞으로 다가올 올해 또 내년, 내후년에 그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2021년 올해 현재는 보시는 대로 영업이익은 3,2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예상 금액은 작년도 특히 저조했던 작년 그 영업이익 887억에 비해서 262% 성장하는 거죠. 사실 이 262%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기저효과에 의한 성장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작년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특별히 더 좋은 폭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3,210억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최근 2014년 이후 쭉 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3,210억 정도의 내용을 만들어낸 적은 없었다. 그래서 이 3,210억이라는 부분은 현재 2021년 역대 실적을 낼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 아까 컨센서스 리포트를 보신 적이 있죠. 그래서 이 3,210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 내용일 수도 있다. 물론 영업이익뿐만이 아니고 EPS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4,451원이라는 그 금액이 이전 데이터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준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조차도 6조 3천억이라는 그 데이터가 이전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런 실적이다. 물론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합쳤을 때 전체적으로 1189% 정도의 내용, 상승의 내용, 그 다음에 실질 데이터로는 285%의 그 실질적인 전가 폭이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2021년의 실적은 상당히 좋게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게 볼 수 있고요. 2022년도 지금 성장성들을 컨센서스를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2022년은 올해 대비 14% 성장, 그 다음에 2023년은 10% 정도 성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증가한 폭은 올해가 2,300억이 증가했는데 2022년은 515억, 그다음에 358억씩 이렇게 증가폭이 점점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증가 평가가 마이너스 10%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봐주는데, 마이너스 10%보다 더 커지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성장성이 둔화된다. 성장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성장은 분명히 14%, 10% 이렇게 해요.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성이 이렇게 상당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실적과 따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놓고 본다면 이 증가 평가, 전체 평가에 대한 상승률과 또 실질적인 수익에 대한 평가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면 결국에는 2021년 올해 2022년에 실적이 어떤 영향이 반영이 되기 전인 올해 뭐 한 2분기 또는 3분기까지 2021년의 실적을 보고 좀 약간 단기적인 성향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겠다. 중장기적으로 가기에는 아직 2022년, 2023년에 실적 전망들이 다소 좀 저조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입장인 거죠. 앞으로 6개월 후에 2022년과 2023년에 실적 전망들이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한 쉽게 말해서 기본적 분석이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못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이라도 꼭 실적들을 확인해 가면서 가져가야 된다. 최소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관심 종목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적 체크는 하고 가면서 이 전체 평가라든지 또 실질적 평가의 변동성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보지 않고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기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분기별로도 볼 수 있는데요. 분기별로도 보면은 2021년 올해 지금 물론 이제 1분기는 이제 조만간에 끝나죠. 이번 주에 이제 끝나게 되고 이 끝나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 실적 발표는 5월 15일 전까지 될 거니까 이제 실적이 곧 나오겠죠. 2021년 1분기 실적은 전년도 실적에 비해서 276% 상향을 했죠. 아까 우리 연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폭의 상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래서 1분기도 한 270%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2분기도 약 한 160%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3분기부터는 조금 이제 둔화의 모습이 보이죠. 성장의 둔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컨센서스가 어떤 식으로 또 변하는지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1분기, 2분기는 조금 컨센서스가 떨어지는 모습, 그 다음에 3분기는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기별 내용을 점검함으로써 연간에 해당하는 실적 전망이 제대로 잘 맞아지고 있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더 세부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기별 영업 실적에 대한 내용은 사실은 연간 실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또 세부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 이상의 뭐 특별한 내용은 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실적들을 그래프상으로 한번 내용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래프상으로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좀 왔다 갔다가 심한 그 그래프가 있죠. 이 그래프가 뭐냐면 바로 EPS입니다. EPS가 지금 해마다 상당히 큰 폭의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큰 폭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이런 식으로 성장성을 좀 꾸준하게 보이다가 최근에 들어서 2017년 이후부터는 조금 정체된 모습, 그리고 작년에는 또 매출액도 떨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이렇게 또 약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죠? 영업이익 또한 지금 이렇게 조금 출렁거리는 모습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 영업이익과 EPS 매출액의 방향과 주가의 방향이 연동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그걸 따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 주가는 이제 이 하늘색인데요. 이 색인데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인데요. 자, 이 라인을 보시면은 EPS가 올라간 해에 주가도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EPS가 떨어지고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좀 올랐지만 혼조된 양상을 보였죠. 근데 주가는 그때 올랐습니다. 그죠? 주가는 그때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많이 떨어졌네. 영업이익과 EPS가 2017년에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어요. 다시 지울게요. 좀 헷갈려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주가는 분명히 2017년에 상승을 했죠. 근데 데이터를 열어보니까 2017년에 EPS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매출액도 소폭이지만 떨어졌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가는 기업 실적에 연동한다면서 왜 기업 실적은 안 좋았는데 주가는 올랐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EPS와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떨어지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맞는데 얘가 지금 올랐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주가와 실적을 너무 똑같이 연동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최소한 3년에서 5년의 그 텀으로 봤을 때 이 주가와 영업이익, EPS 매출액의 그 실적이 이렇게 연동되는 추세로 같이 따라가는 건 맞지만 1년 정도 또는 심지어는 좀 길게 2년 정도까지는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일 수 있다. 단 그렇게 다른 방향성을 보였을 때는 다시 그 실적에 맞는 방향성으로 회귀하려는 회귀 본능이 상당히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거든요.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2017년 실적들이 다소 안 좋았음에도 주가는 올랐다. 그러면 2018년은 지금 보시는 대로 EPS도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회복했고 매출액도 소폭이지만 회복세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어요. 이 떨어진 이유는
2017년에 대한 주가 상승이 쉽게 말해서 뜨거가 된 거예요. 잘못 올랐네? 너무 심하게 올랐네? 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주가가 너무 오버했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보니 지금 약간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예요. 주가는 떨어지고 다시 실적들은 올라가는 모습. 그죠? 그래서 한 해 정도 이런 출렁임들은 자주 목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데 실적은 좋아? 그러면 그 주가 떨어짐이 반드시 회복세를 1, 2년 내에 보이게 되고요. 반대로 주가는 그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간다? 반드시 그 주가도 밑으로 조정받는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너무 오버히팅 됐다는 그런 결과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죠? 최근을 보자면 2020년도 지금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2020년에 보시면은 영업이익, EPS, 그다음에 매출액들이 다 하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제법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21년 올해 이 주가가 영업이익, EPS, 그다음에 매출액의 컨센서스 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죠. 올라가는 게 맞는데 2020년 작년에 주가가 이미 주가가 실적이 안 좋았던 2020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큰 폭의 증가 폭이 나온다 하더라도 주가는 못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항상 그런 관점에 접근해야 된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 주가가 올랐으면 올해 만약에 실적이 크게 회복되더라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할 확률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심지어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떨어지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고 본다면 2021년, 2022년, 2023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좀 약간 엇박자가 났던 그런 파동들이 이제 좀 정상적인 방향으로 안정세를 잡아 나갈 수도 있겠죠. 네,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서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2020년의 실적에 대비해서는 주가가 조금 오버퍼포밍 됐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올해 2021년 주가가 실적 대비 잘 연동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느끼더라도 좀 이상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적정주가인데요. 적정주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적정주가를 구한다고 했죠. 뭐 ROE라든지 EPS, BPS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EPS, PER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적정주가를 계산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네요. 여기 보시면, 가치평가라는 항목을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요. 이 가치평가라는 항목은 PER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PER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가치평가는 0.45 정도 되고요. 2022년 내년은 가치평가가 1.02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 가치평가는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더 낮게 내려간다면 이걸 저평가로 봅니다. 저평가로 보고 또 1보다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걸 이제 고평가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인식을 하거든요. 특별히 1밑 중에서도 0.5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주 초저평가다. 초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참고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2021년 올해 같은 경우 0.5 미만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가치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만도의 주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적정주가를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ROE를 보시면은 ROE가 지금 12.27이 2021년 올해에 ROE 예상하는 ROE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12.96, 그 다음에 또 12.93, 2023년 이렇게 나오잖아요. ROE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이 되어야 좋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보시고요. 10%이면서 해마다 그 ROE가 우상향하는, 쉽게 말해서 플러스 모습을 보이는 상태가 되는 것이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21년, 2022년, 2023년에 대한 ROE가 10 이상이면서 각각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회사는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작년은 0.37이었는데 올해 12.27이니까 큰 폭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죠. 이미 이런 컨센서스를 통해서 다 우리가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ROE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하지만 내년에는 그 폭이 상당히 줄었죠. 물론 성장은 합니다만은 12.27에서 12.96. 그 다음에 2023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죠? 12.93 정도. 물론 이건 아직 논하기에는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추세들을 계속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보면 2022년 같은 경우는 가치평가가 1.02가 되거든요. 1.02는 제가 아까 1이 보통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봤을 때 뭐 거의 적정한 수준이 2022년 입장의 실적을 대비해서 지금 주가를 전망을 해본다면 뭐 가치평가 상으로는 그렇게 나온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22년보다는 특히 올해가 2021년이 현재 저평가 국면으로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더 크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적정 주가는 이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제가 구하게 되고요. 적정 주가를 구할 때는 단순히 적정 주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주가라는 어떤 그 주가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적정 주가라고 치면 적정 주가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 주가의 하단도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의 상단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정 주가 하단과 상단 그리고 적정 주가 이 어떤 하나의 적정 주가 단을 중심으로 주가가 그 해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놀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단에 가깝게 조정받을 수도 있고요. 상단에 가끔 미치게 과열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적정 주가라는 그 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이 적정 주가라고 하는 이 라인은 상단에 있는 라인과 하단의 라인의 중간 값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 적정 주가가 상단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단에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완전 중앙에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분위기 모멘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러한 계산을 제가 어떤 특정한 공식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출한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적정 주가가 어떤 식으로 계속 계산이 되어지는지를 추세를 한번 또 판단을 하죠. 적정 주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는 적정 주가가 나왔다고 치면요. 10,000원이라는 적정 주가가 나왔다고 치면 이 10,000원이라는 적정 주가가 그 다음 적정 주가 계산을 할, 쉽게 말해서 컨센서스가 또 새로운 게 발표돼서 영업이익이라든지 EPS 매출액이 또 변동이 생기겠죠. 그리고 주가도 어느 정도 변동이 생기는 걸 가지고 만약에 10,000원이 그 다음에는 뭐 11,000원이 됐다. 그죠? 또 다시 11,000원이 또 뭐 다시 10,000원으로 돌아왔다. 이런 어떤 변동성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의 그 주가의 방향도 약간 거기에 맞게끔 쫓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적정 주가도 계속 관리를 하는데 뭐 참고적으로 3월 22일의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3월 26일 적정 주가는 조금 소폭이지만 뭐 올라갔던 느낌은 볼 수 있죠. 올라간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올라가는 방향은 내려가는 방향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적정 주가는 차트상에 한번 표시를 제가 해서요. 한번 눈으로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만도의 주봉 차트입니다. 만도의 주간 차트인데요. 이 주간 차트에 제가 이 적정 주가를 표시를 해 두는데요. 적정 주가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뭐냐면 2021년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했을 때 2021년의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가 적정 주가의 하단이 될 수 있는 선이겠다. 그게 이제 79,000원인데요. 뭐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70,000원으로 할게요. 70,000원 정도 밑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면 2021년에 그런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건 좀 심한데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2021년 들어서 2월 달이 그랬고요. 그죠? 3월 달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7만 원 밑으로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현재 이 만도의 적정 주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싼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주가는 10,000원 정도, 11,000원 정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2021년. 그러니까 지금 11,000원이면 이 만도가 사실상
최고가로 나가야 되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 위에다가 숫자로만 적어놨는데요. 11,141원이 적정 주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놓고 본다면 상당히 지금 낮은 수준의 가격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심하게 올라갔을 때 적정 주가의 상단 밴드는 12,5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7군데 정권사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적정 주가, 목표 주가를 구하죠. 그래서 걔네들의 어떤 평균을 보면 87,500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저보다는 조금 낮게 보고 있죠. 저는 11,000원을 보고 있지만 정권사들은 지금 한 87,000원 정도를 보고 있다. 그러면 87,000원이라면 아직도 상승 여력은 충분한데 상승 여력이 충분한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너무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도는 좋은 시점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 접근을 해도 되겠다. 다만 2022년, 2023년의 실적의 성장성이 다소 둔화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는 올해 상반기 또는 늦어도 3분기까지, 그러니까 한 9월달 이전에는 매매가 트레이딩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조금 2022년 내년의 실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확인하실 것은 그렇다면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어떤가? 이 회사가 정말 안전한 회사인가? 이제 이런 것을 현금 흐름표를 이용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항상 확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현금 흐름에 보시면은 총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업 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영업 활동은 말 그대로 영업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왔나 나갔냐를 보는 거거든요. 2020년 마지막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4,300억이 돌았어요. 그죠? 네, 4,300억이 돌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영업을 해서 4,300억이 돌았기 때문에 플러스인 거예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만도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이용해서 자산을 이용해서 어디다 투자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뭐 부동산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주식을 자사주를 산다든지 어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산다든지 하는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하여간 어떤 형태의 투자 활동으로 인해서 현금이 들어가고 나가고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했다는 말은 우리가 있는 현금을 다른 곳에 보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맞죠. 원활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또 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것 또한 기업의 성장성의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기업이 자기 밥벌이에만 급급하다는 거죠. 투자라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놓고 감안한다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1,444억 정도 나갔다는 거 마이너스로 보이죠? 이게 플러스라고 제가 표시 놓고 이게 마이너스라고 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재무활동이라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재무활동은 말 그대로 내가 돈을 재무적으로 파이낸싱 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꾸어왔냐 안 왔냐. 돈을 꾸어와서 플러스가 된다면은 돈을 꾸어온 거죠. 돈을 꾸어왔다가 다시 돌려 갚았다. 그러면 내가 있는 현금이 다시 나간 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여기는 714. 쉽게 말해서 플러스잖아요. 그죠?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디서 돈을 더 꾸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플러스, 영업 활동은 플러스가 돼야 돈이 돌아야 되고요.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내가 자꾸만 투자 활동을 이어나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재무 활동도 내가 돈을 꾸어오기보다는 꾸어왔던 돈을 갚아 나간다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그래서 이 현금 흐름표,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이 차트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재무적인 내용이 조금 돈을 갚아 나간다기보다는 조금 더 빌려오는 쪽에 더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플러스 마이너스만큼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투자 활동도 하고 있고 영업 활동 현금 흐름도 플러스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 것은 자, PER, PBR이라는 내용이 뭔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식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영상 저기 뭐 정권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뭐 PER이 어떻네, PBR이 어떻네 이런 말을 가끔 들어볼 텐데요. PER이 뭔지 PBR이 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지 않을 거고요. 그건 네이버에 검색만 하시면 돼요. 그냥 PER이 뭔지 PBR이 뭔지 그 내용 자체도 너무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대충 그런 것이다 라는 정도 수준으로 가면 되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PER 밴드와 PBR 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이 기업이 만들었던 주가 대비의 주가를 대비할 수 있는 그 PER의 위치, PBR의 위치를 가지고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를 대충 눈으로만 가늠할 수준으로 본다는 겁니다. 참고적인 수준이지 이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선을 돌파하면 뭐가 되고 이런 의미의 해석은 할 수 없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PB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움푹움푹 파인 PER이 후훅 떨어진 게 있죠. 이런 이제 그만큼 회사가 기업이 적자를 봤을 가능성, 역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PER이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건 조금 현재 해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PBR 한번 놓고 본다면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일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지금 한 여기가 2.35배 수준이니까요. 이 보라색이 그다음에 이게 한 1.88이니까 한 1, 2배 정도까지 올라갔던 게 가장 높게 올라갔던 부분이다. 하지만 현재는 지금 한 1.88배 수준에 놀고 있다. 그죠?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아직 이만큼의 상승 여력은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떨어진 적에 비하면은 제법 많이 주가가 회복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건 최근에 2020년 작년에 강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20년의 실적을 보면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의 실적을 보면 2020년의 주가 상승이 조금 오버퍼폼 됐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 PER, PBR은 그런 정도 수준으로 그냥 참고적인 수준으로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확인할 것이 뭐가 있냐면 영업이익률입니다. 과연 이 회사는 100원을 팔아서 얼마의 영업이익률을 실질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지느냐를 보는 건데요. 보통 여기 보시면은 2016년에는 5.2%, 1.47, 3.48 쭉 나오죠. 작년에 1.59%의 영업이익률을 보였는데요. 올해는 전망이 5.06, 내년 5.52, 5.72. 쉽게 말해서 작년도 대비 올해가 좀 크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이 기업 내에서 어떤 식의 추세를 만들어내는지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지 내려가는 쪽으로 가는지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5% 정도의 영업이익률 이상을 만들어내야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돈을 벌구나. 뭘 좀 팔아서 뭘 좀 남기는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 구간이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보다 낮으면은 실제로에서 마진을 많이 못 만들어낸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물건이 잘 안 팔려서 물건 값을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아주 강한 그런 그 경쟁이 치열한 상황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쟁자와 경쟁하는 입장에서 그 주가 물건 값을 더 내려야 되니까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강한 어떤 경쟁 그런 경쟁 부분이 여기에 또 많이 좌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5%는 무조건 낮아, 10%는 무조건 높아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또 산업군에 따라 다르거든요. 어떤 산업은 부가가치를 많이 붙일 수 있는 산업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굴뚝주들은 그렇게 크게 많은 부가가치를 붙일 수 없는 또 그런 산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군에 따라서 이 영업이익률이 약간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수치를 놓고 5%니까 높아요, 5%니까 뭐 10%니까 좋아요 이런 의미보다도 추세를 잘 한번 뭐 내리는 추세든지 하락하는 추세든지 그런 추세를 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일단 2021년 올해의 추세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큰 폭의 영업이익률 성장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내년도 내후년도 조금씩은 성장하지만 이 증가폭하고 이 증가폭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 비율 지금 보시면은 작년에는 188.86%, 그 다음에 올해는 179.3, 내년에 169, 150. 이것도 보면은 그동안 부채 비율이 194, 215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2018년부터 그 부채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느냐. 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는 부채 비율이 100%보다 높으면 그 회사는 부채가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엔 조금 이게 상향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까지도 뭐 적정한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100% 넘으면 이 회사는 큰일 나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왕이면 재정의 안정성, 재무의 안정성을 이제 확인해 보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100%보다 낮은 또는 200%보다 낮은 그런 부채 비율이 좋다는 거죠.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나의 추세, 부채 비율이 점점 늘어나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라는 걸 가지고 볼 필요도 있고요. 또한 이 부채 비율도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업종, 그죠? 업종에 따라서 완전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종은 원래부터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항공기를 리스를 해온다든지 또 그 돈을 빌려서 파이낸스를 해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그 입장의 그 회사라면 당연히 부채 비율이 높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부채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군의 종목의 그 부채 비율과 그 부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업종에 있는 종목의 부채 비율을 단순하게 비교한다는 것은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실질적으로 뭐 100에서 200 사이 이상을 넘지 않는 것이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추세다.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보율인데 유보율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돈을 벌고 얼마를 총알을 남겨놓느냐는 겁니다. 네, 돈을 벌어서 투자도 하고 또 어떤 뭐 R&D 쪽에도 돈이 더 들어가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주주들한테 배당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어떤 이유로 앞으로의 향후 미래성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을 쟁여놓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1000% 정도가 적정하게 보고 있는데요. 1000%보다 더 높으면 좀 유보율이 돈이 더 많은 회사다, 현금이 더 많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000%보다 조금 낮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걸? 뭐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유보율이 무조건 높다고 좋은 건 아니죠. 주주 입장에서는 유보율 높여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주주로 이렇게 돈이 환원돼야 되는, 쉽게 말해서 이익을 서로 나눠야 되는 부분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유보율이 마냥 높은 건 좋은 건 아니지만 또 기업의 안정성, 앞으로 2021년에 무슨 큰 재앙이 갑자기 닥칠지 또 그로 인해서 회사가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부분은 이 유보율이 성패를 좌우할 수 있거든요.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행사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여행사들이 유보율이 높았던 회사들, 쉽게 말해서 현금이 많이 있고 자산이 많이 있는 회사들은 그 자산을 매각해서라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회사가 넘어지지 않으면 이 고비가 잘 넘어간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반, 회사라는 그 자체가 살아있게 되지만 유보율이 너무 낮고 돈이 없는 회사들은 은행에서 대출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부도가 나게 되고 그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보율을 적절하게 잘 비중을 조절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주주 그 경영진의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에 또 폭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놓고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만도의 유보율을 놓고 보면 뭐 3000%대니까 상당히 안정된 수준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될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대충 마쳐봤는데요. 대충인가요? 50분인데 50분 동안 강의하면 참 너무 지칠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저야 뭐 정신없이 막 달리면 50분이 금방 갑니다만은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지칠 수도 있는데, 필요하신 부분 이렇게 골라 보시고요. 또 좀 빠른 배속으로 듣기도 하시고 하면 될 거고, 이런 내용을 자꾸만 한 번씩 보시면서 만두라는 기업이 최소한 저런 기업이고 저런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구나, 저런 기본적인 펀더멘털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바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좀 중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장기 투자자 접근의 전략을 짤 것인가를 이제 실질적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매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움으로써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2부 영상 기회 되면은 이 만두의 기술적 분석으로 그렇다면 언제 이 만두의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2021년 올해까지 좋을 거고 2022, 2023은 조금 성장성이 둔화될 거라는데 그럼 이거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될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놓고 봐야 되겠죠. 예.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현재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도 봅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테마, 이 회사의 앞으로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카, 자율주행차와 같은 부분 또 전기차와 같은 부품에 대한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성의 입장으로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가 상관없이 앞으로 변하게 될 컨센서스가 아마 더 좋은 쪽으로 나올 확률이 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은 내운영까지 좋지 않게 볼 수도 있겠지만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해 공부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뭐 ROE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내용을 본다기보다도 이 회사의 기업 실적 전망이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만 확인해 가면서 중장기의 플랜을 짜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는 기술적 분석 준비되는 대로 또 영상 올리고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콜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